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고 우려감도 있으실 것 같고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계속해서 트럼프의 뭐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니까 또 알루미늄 철강 기존 25%에서 50%로 품목별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자정 지나서 아니죠 오늘 오후 1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적어도 이제 국제 경제하고 금융 시장을 다 분석하는 가운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패드 워처들, 중앙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전개하는가, 뭐 이런 걸로 분석을 해오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입지가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앙은행의 시장 장악력이 좀 줄어들었다 할까, 존재감도 줄어들고 요즘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모든 게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게요. 거기다 지금 우리 또 어제 하루 쉬고 해서 한번 바깥 사정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제 대통령 새 정부가 또 출범하니만큼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또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죠.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대경 대표님 그리고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증시타임스 두 분을 모시고 같이 하는 거는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감사하죠. 송 대표님. 네. 이렇게 주초에 이렇게 어제 선거로 인해서 하루 쉬고 나니까 지난 주말 이후 조금 이렇게 주초까지 해서 바깥의 사정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숨가쁘게 지나갔죠. 뭐 가장 큰 게 소위 타코 논란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이제 미국도 이제 법원이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무역 법원, 미국의 그 이제까지 조명을 못 받던 무역법원하고 그러니까 연방항소법원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이제 아까 타코부터 말씀을 드리면 타코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그 에디터가 글을 쓴 거에 그러니까 타코가 약자인데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 뒤로. 이제 치킨스가 들어가면 뭔가 좀 느낌이 뉘앙스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겁먹고 도망친다 이런 느낌. 우리가 치킨 게임을 떠올리면 되는 겁먹고 그러니까 약간 비겁하다 뭐 내지는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되게 열받았죠 한마디로 트럼프가 진짜로. 그러고 거기에 뒤통수를 한 번 더 때린 게 뉴욕 그 무역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이다 판결 냈고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바로 그 항소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당분간은 유지시킨다 대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글쎄.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올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치킨스 아웃 듣고는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사실은 25%나 50%나 사실은 수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일련의 큰 흐름이었고 거기에 추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 대해서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결국은 전에 저희가 한번 논의했던 히토류 수입이 원활치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실제로 얘기한 대로 이대로 가면 한두 달 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공장 다 올스톱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중국에서는 또 날석에 나왔죠. 보면은 너희가 반도체 더 심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우리가 생산한 것도 딴 나라에 못 팔게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다행스럽게 월화는
둘이 정상 간에 통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네. 이틀간 흘러왔는데 실제로 통화는 해봐야 통화가 된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 한 주간은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감세안이 지금 상원에 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숫자를 우리 이제 앞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9조. 네. 그 조항 안에 899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0페이지가 넘는 거 안에 이제 다 분석하다 보니까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걔네가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위 세금을 최대 20%까지 추가로 징벌적으로 보복세로 때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자산을 계속 갖고 가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냥 20% 뜯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실은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뭐 전반적으로 벌어지면서 이틀간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주가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감세안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일침을 가했잖아요. 그 X에다가 그 감세안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썼어요.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disgusting abomination. 이러면 이러면 아주 뭐 역겹고 혐오스럽다. 머스크가 한 얘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아니, 도치 수장 입장에서는 구역질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예. 법안이다 이 그럼 말이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쓴 심하죠. 거예요. 아니 근데 교수님,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또 학계에서는 지금 이 관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원 내에서도 뭐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1심에서 제기한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러면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항소심에서는 네. 트럼프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1심은 불리했고요. 근데 1심 판결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맞는 그래서 미국의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잘못 체제를 중심으로 셋업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으로 다 뒤집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행정명령, 우리로 하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니까. 법 체계를 흔드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버틸 수가 없다. 지금 저 상황은 미국 경제가. 네. 두 번째는 법 체계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데 나가서 9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9월요? 네, 9월까지 아마도 트럼프가 버틸 수가 없을 거다. 더 이상은. 계속 지금과 같은 지금 같은 강세 상태로는 강공은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을 9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예. 정상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때 왜 항소법원에서 그 본안 심리 기간 동안은 이제 기존의 상호관세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렇습니다. 판결을 내렸을 네. 때 왜 트럼프가 당장 금요일 날 대법원에 긴급구제 요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진행이 진행 되고 중.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IEPA라는 거잖아요. 예.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니까 우리 국가의 치명적 위험을 안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네. 대응을 할 수 있다는데 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법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누군가가 이거는 우리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야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판단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해봐야 지금 6월 3일 네. 오후겠습니다만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대로 간다면 이제 미국은 한 나절 이후부터 이제 저 관세를 제일 올려야 되는데 저 직전에 없던 일로 하면 진짜 치킨 아웃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타코 되는 거 아니에요? 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붙인다고 봐야 될 거고. 밀어붙인다. 당분간은 밀어붙인다고. 또 봐야죠. 하나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뉴스 가운데 4일까지 전 세계가 최종적으로 미국은 엄포를 놨고 그러면 큰형님이 이렇게 일단 그거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어디까지 형님 욕구를 채울 수 있는지 네, 한번 네. 제안해봐가 4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준비가 됐을까요? 그 우리는 제안할 게. 준비가 안 돼 있죠. 이제 대통령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그걸 하라는 네. 거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이까지. 우리는 협상도 시작 안 했나요? 우리 협상 시작 안 했습니다. 7월 8일까지가 이제 듀레이트니까 예. 우리도 이제 바빠졌네요. 우리도 그러면. 바빠졌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이 정도로 이 감세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거면은 그만큼 이게 부채가 미 연방정부 부채가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머스크가. 아니고 그간에 머스크가. 네,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이거 완전 거꾸로 얘기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대표님 눈이 휘둥그레지셨구나. 네, 네. 예. 트럼프의 감세안에 머스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할 정도로 이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채 급증이 예상이 되고 또 과연 이거를 그 관세 수입으로 진짜로 메꿀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머스크는 비즈니스맨이고 네. 그다음에 도지의 또 바로 직전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 하는 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고 네. 이번 감세안이 재정 적자를 엄청 확대할 거다. 또 대략 제일 적게 부른 데가 한 2조, 그러니까 연 2,800억 달러. 네. 많게는 5,200억 달러까지.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것이 매년 발생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체 지금 미국의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4% 정도는 되는데 향후 10년간 넘어가면 10%포인트 이상도 올라갈 거고 이 속도로 그대로 가면 150% 넘는 것이 뭐 우습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주겠냐. 이제 이런 걱정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상호 관세를 통한 세금, 새로운 신규 세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상호 관세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냥 내가 센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감세 안에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목표고요. 철강,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모든 나라의 10% 플러스 우리나라는 뭐 25%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꾸준히 빨아내는 이제 이것의 용도로 이제 상호 관세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이러니하게도 5월 달에 꽤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작년 평균적으로 매달 미국의 관세 수입은 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게 평균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 발표되고 5월까지 오면서 이것이 160억 달러, 230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평균 대비 2배, 3배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만일 230억 달러가 매달 발생을 한다고 하면 1년에 2,40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상호관세가 지금 일시 유예된 상황인데 저 수입은 기본적으로 중국도 걸려 있고 기본 관세가 기본 관세 10%로 때문에 유지가 10%. 돼요.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우리 두 가지로 크게 봐야 되는데 예. 무역법 301조에 예. 따라서 무역법에 따라서 하는 기본 관세 네. 10%와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IPA라고 하는 긴급 예. 명령에 따른 관세가 상호 관세. 네네. 4월 요게 2일 날 발표했던. 예. 네네 이게 50% 뭐 예. 25% 예.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건데 10%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 관세. 예. 네, 상호 관세는 품목별 관세랑 붙어 있는 놈은 좀 빼고 그다음에 별도 어떤 국가는 하고 있고 어떤 국가는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수입이 더 급증했다는 거예요? 수입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수입 품목 물가가 비싸질까봐 그러면은 더 땡겨서 수입했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올해 1, 2, 3월이 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평균보다. 그래서 매월 한 거의 1,000달러 이상씩 더 수입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분의 수입을 안 해도 될 만큼 추가로 수입을 했기 네.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중국의 데이터에서 나타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월, 5월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수입이 늘었던 것에 이제 후과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무역법원이 막을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이 지금 보수와 진보 계열이 6대 3으로 보수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황은. 네, 네. 그런데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이니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때렸고 대법원 가서 그걸 뒤집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못 하겠기 때문에 같은 논리면 상호 관세도 사실은 이 무역 법원
결과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때그때 달라질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다른 안들을 열심히 지금 백악관에 찾고 있고 여러 개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상호관세 말씀드렸던 소위 그 비상 경제 관련된 그런 규제법에 의해서는 못 때릴지언정 다른 걸로라도 어떻게든 때리려고 하는 이유가 감세안의 재정 적자를 만회할 돈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도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5월 12일 날 제네바에서 미중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네. 이제 다시 무역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5월 10일 이후에 줄고 있어요.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데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엄청나게 컨테이너 물동량 막 늘었다가 상호관세 발표하고 급락했다가 소폭 증가 다시 지금 떨어져서 작년 한 2, 3월 수준까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30% 정도의 지금 관세를 중국에 물고 있는데 저 정도면 미국과 중국의 관련된 물동량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1, 2, 3월 동안 미리 많이 땡겨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5월 10일 지나서 지금 2분기에 미국의 경제활동이 엄청 활발해질 거 아니야? 물동량 좋아지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시 세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세상이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도 아닌 게 제가 지금 김용진 교수님 설명을 잠시 듣다가 저도 약간 혼선이 왔던 게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는 지금 기본적으로 내고 관세를 있는 거죠. 다 내고 내고 있는 있는 겁니까? 겁니다. 네, 네. 그 이전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4월 트럼프- 2일부터 네네네. 기본적으로 10%는 깔고 가고 그렇죠. 그럼 제일 오른쪽 칸에 있었던 그건 뭐죠? 고개 상호관세, 그게 상호관세. 네네.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었던 모두에게 기본관세. 기본관세. 네. 4월 2일부터 적용된 게 10%. 네, 네, 네. 그것만으로도 아까 같은 그 그렇게, 정도의 어떤 그래프가 나왔다면은 상호관세가 그대로 4월 2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깎아주고 한다 하더라도 저 그래프는 확 올라가겠는데 관세 수입은?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름은 바뀔지언정 포기는 못하는 아니 거죠. 기본 관세는요 다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펜타닐 때문에 중국은 30%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 지금 우리도 그럼 10% 물고 있네요. 물고 있는 거죠.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다 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했다고 알려진 영국 예. 조차도 기본 10%였는데 10%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10% 이상인 거죠. 그러니 5월 수출입 동향에서 자동차가 줄 수밖에 없구나.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중국향으로 가는 거 예. 우리는 이제 부품을 예, 납품을 예. 하고 중국에 미국 예. 수출하는 건데 그거 멕시코 캐나다에 들어가는 아하. 거 여기가 다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 예. 우리 수출은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럼 이게 이제 수출 기업 비중이 큰 국가도 문제긴 합니다만 미국도 그러면은 결국에 수입량이 점차적으로 그럼요, 줄어들 수밖에 그럼요. 없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면은 맞습니다. 이게 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관적인 사람들은 7월, 예. 조금 낙관적인 사람은 9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때는 월마트의 매대가 다 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고. 미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입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예. 네네. 결국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다른 데서 거둘 수가 없으니까 네. 다른 건 감세해주고 그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걷어간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주는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원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진 지가 좀 됐어요. 지금 베센트 장관 말에 따르면은 이게 달러가 약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대만 달러 5월 초 연휴 때였죠. 대만 달러 강세 이후에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우스갯소리로 너희 집 어디냐 그랬더니 편의집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편의집은 어디 있니? 우리 집 왼쪽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다. 뭐 이게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돈의 그 가치의 교환 비율이 이제 환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양국 간의 금리 차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죠. 경기가 좋든 어쨌든 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그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 잘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차트가 지금 그러니까 브루킹스에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와 봤는데 지금 그 검정색 선이 달러 지수고요. 그래서 지금 좌측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선도금리인데 쉽게 그냥 양국 간의 금리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G10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전 세계 그냥 미국과 유럽, 캐나다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들 주요국 10개 국가의 미국과의 평균 금리 차를 보시면 정확히 같이 움직였어요. 그죠? 금리 차가 미국이 더 높아지면 달러도 강세로 가고 좁아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 그 흐름이 오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3월 4일, 4월 9일 그 이후부터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3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11월 5일은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 당선된 거고요. 1월 22일은 미국가 소위 취임한 날이고요. 3월 4일 날 뭐였냐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첫 펜타닐 관련된 관세를 때리는 때가 저때입니다. 그리고 4월 9일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그 소위 타코가 발효된 타코가 발효된 그때 처음으로 물러섰던 그때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회복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달러 지수는 딱 똑같이 사실은 같이 회복을 올라가죠. 했어야 해야 됐는데 되는데.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가장 큰 결국은 달러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금리 차하고 다른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불안이 본격적으로 나타낸 거고 셀 아메리카, 셀 USA가 나타나는 것에 일정적인 징후다라는 이제 걱정들을 좀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세안에 포함되어 있는 899조가 사실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상원 가고 하원 네. 다시 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899조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양쪽을 트럼프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화단이. 감세안 통과되면 이것도 같이 통과된다. 그 포함된 안에 거니까. 한 항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감세한 1000페이지 안에 항목, 한 섹션이 예. 그게 899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관세 막 논란만이 이거보다 더 큰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세금 때리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한테 권한이 행정부에 가지게 되니까요. 징벌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내가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지만 2차 제재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리면 너 지금 우리나라한테 마시죠. 이란하고 거래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을 때리는 거. 이런 거 미국하고 거래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2차 제재잖아요. 오죽하면 리벤지 텍스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이어령 뭐 이거가 되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월가를 비롯해서 미국의 투자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지금 미국 자산을 잔뜩 들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지금 우리 등 떠미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법안이 감세 법안이든 무슨 법안이 89조 조항으로 됐다 하더라도 검토하기에 정신없을 텐데 899조면 진짜 저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가 저 뒤에 있었구만요. 800몇 조에. 그렇죠. 1000페이지가 넘는다니까. 근데 저걸 갖다 어느 정도 수정하거나 저걸 갖다가 저 조항을 갖다 빼고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저게 본 목적인데요. 저게 본 목적입니까? 아니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 배당이 됐건 저기 뭐 투자 수익이 됐건 거기에 대해서 한 20%까지도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 세금을 내면은 한 절반 토해내네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불안해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저 어떤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 그 안에 지금 어쨌든 가 안이긴 하지만 3개월마다 그 대상국들을 또는 대상 기업이나 대상 투자자들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리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자산을 갖고 있기가 매우 불안하고 정한되면 나는 20% 포기하고 간다. 뭐 이 마음 먹고 사실은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사실 저게 통과되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해외 주식할 때 보면은 그 양도소득세 내긴 하잖아요. 내죠. 근데 그건 네. 번 거에 대해서 20%. 번 거에 그건 대해서. 기본으로 내는 거니까요. 네. 세금은. 근데 지금 징벌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번 거 상관없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우리가 IR 네. 그 소위 그 인플레이션 리듀스 액트 뭐 IRA 그 법안에 사실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특정 품목을 정하면 네. 원천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10%를. 네네. 그거가 항목이 들어가게끔 지금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어찌 보면 그걸 확장한 개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708포인트, 0.9%까지 상승이 예상되네요. 2,72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2%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3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5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1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03만 9천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7%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이 오늘 2%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0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18만 5,500원. 이 가운데 계속해서 좀 상승 가도를 달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업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9,3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번 주 월요일에도 6%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6.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4천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HLB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1,000원. 에코프로 0.5%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3%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재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가 33만 7천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1% 오름세 예상되고요. 리가켄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4,500원. 에이빌바이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8,900원. 월요일에도 1.7% 올랐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들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종의 허니문 랠리 같은 건 좀 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른바 그동안에 정치 테마주라고 했던 그쪽은 막상 선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쪽으로 손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궁금하기는 합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원래 정보가 다 반영이 되고 나면 떨어지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장 네. 속성이긴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니까. 예. 근데 아까 환율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교수님, 학계의 어떤 전반적인 그게 됐건 아니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비유든 간에 이 달러 지금 말이 많습니다. 강달러네, 약달러네, 네. 미국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하게 약달러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세를 저렇게 해놓으면 예. 상대국 통화가 절하가 되거든요. 절하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예. 이론적으로 그건 너무 예, 당연한 예.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저거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 구조로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어려워진 이유가 아무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 GDP의 25% 정도면 예. 유지가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의 16%
보고 중국이 이미 25%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16%에서 10%로 떨어지는 순간 저 구조는 이 미국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이거를 지금 계속 지켜가야 하는 거냐. 네. 그래서 이걸 끊어내고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 뭐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뭐 가상화폐가 됐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그쪽을 자꾸 뭐 건드리는 건가요? 혹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뭐 USDT나 USDC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한 95%를 차지하고 있고 EU하고 재팬이 일본이 참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은 이 지금 현재 달러의 그 구조를 갖고는 버티기 어렵다면 이거를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자. 중국은 중앙 집권형 통화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중국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끌고 가는 것이고, 예. 뭐 우리 이재명 당선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우리가 한 2등은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우리 아시아권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 커런시나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 이유는 기존의 그 실물 경제에서 했던 패권을 디지털 쪽으로 가져와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 나가는 구조로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원하는 약달러대로 우리 달러 환율도 우리 원화 환율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죠. 압력을 지금 가한다. 사실 뭐 예. 대만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관세 전쟁의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이제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안 하는 조건으로 예. 상대국 달러의 절하를 계속 절상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우리 너 앞으로 이제 상호관세 니네 비관세 장벽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을 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좋아 우리 관세 깎아줄 테니까 니네 통화 어떻게 할 거야. 요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미국이 계속 주장해 온 거는 야 니네 통화 환율 조작국 되면 안 돼. 너 우리 리트에 들어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환율 조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미증시, 국내 증시 관련된 이슈 저희가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주주치나 정책에 점수를 주고 싶단 말이죠. 특히나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은 이러면 주식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상법 개정 통해서 주식 소각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사실은 말이 글로벌 금융위기지 미국 위기였죠. 사실. 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의 돈이 더 몰리게 했습니다. 근데 네. 몰리게 했던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비슷하게 이제 유럽이 같이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실은 말씀 주셨던 토양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증시 경험 중에 가장 쉬운 말 중에 있죠. 수급이 재료를 우선한다. 네네. 예, 아무리 펀더멘탈 뭐 이건 뭔 얘기고 당장은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그렇죠. 예. 또 내지는 이게 살려고 했더니 부족하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2008년도 이후에 자사주 소각이 엄청나게 늘면서 결국은 시장에 주식이 공급되는 거는 새로운 기업의 기업 공개, 기존 기업의 유상 증자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장에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자사주 소각은 주식을 빼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효과예요. 두 개를 다 합친 걸 주식 순공급이라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2006년도, 7년도에 살짝 한번 마이너스 보고 네. 8, 9년도에 좀 늘었다가 그 이후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보시면은 지금 순공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감소죠. 순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빅테크 위주로 엄청나게 돈 벌면
사실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 안 하고 자수소각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2024년까지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많고 올해 들어와서도 좀 자수소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수소각하면 1% 세금 때릴 거야. 세금 때린다고 해도 웃으면서 합니다. 왜냐면 주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꾸 쓸데없이 자금 빨아가지 말고 오히려 주식을 빼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주식을 희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네. 지난 15년간 미국의 장기 상승 추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1.4% 올라갑니다. 2,737포인트, 지금 단숨에 38포인트 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 올라갑니다. 7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올라갑니다. 57,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5% 강세 21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8% 상승합니다. 103만 7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4% 상승합니다. 28만 8,500원. KB금융도 1.2% 올라갑니다. 10만 1,200원. 현대차도 0.8% 상승합니다. 18만 5,900원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떨어지네요. 82만 9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 1.6% 하락합니다. 41만 6천원. 셀트리온 0.3%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 좀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주, 방산주들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주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빠르게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월요일도 6% 강세였거든요. 오늘도 지금 7%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4% 올라갑니다. 92,900원. HLB는 2.4%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6.5%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44,750원.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도 2.7% 올라갑니다. 지금 27만 6,500원이고요. 자, 그리고 휴젤은 1.4% 상승합니다. 34만 1,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3% 강세 보여줍니다. 48만 9,500원. 리가캠바이오도 올라갑니다. 11만 5,200원. ABL바이오는 2% 약세로 7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한 지 이제 2분 좀 지난 상황에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전선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AI 산업에 대해서 정부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런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퓨리오사 AI,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 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 볼게요. 지금 리노공업도 5% 강세고 어버브 반도체, 마음 AI 다 5%, 4% 강세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4%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3% 강세고 가온칩스, 칩셋미디어, HPSP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그럼 다 좋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르고요. 지금 대덕전자, 네페스아크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쪽 엮인 종목들은 지금 모두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코나이 같은 경우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웹캐시도 10% 강세고요. 지금 유라클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26,900원. 쿠콘, 갤럭시 머니트리 모두 9%에서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2000쪽 좋고 전선 쪽도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면은 뭐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게 바로 전선 전력 관련주겠죠. G2 파워가 2.8% 올라갑니다. 9,010원이고요. LS 마린 솔루션 9.8% 올라갑니다. 2150원. 가온전선, 대한전선도 각각 2%, 3% 강세고요. LS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68,000, 16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1,1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14억 원, 42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억 원, 104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22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달러 환율입니다. 정부장 마감 대비로 1원 90전 상승하면서 1,3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장 흐름 좋습니다. 특히 뭐 대형주 반도체 쪽 흐름 좋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흐름 좋네요. 네. 예, 그러네요. 그 대신 이제 조금의 어떤 순환매 성격은 있네요, 그죠? 그동안 그럼요, 예. 잘 달려왔던 조선 방산 쪽 좀 쉬어갑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예. 심지어 2차 전지까지도 이제 오늘 올라가요. 어느 정도 움직이는 양상. 예. 그러네요. 조선주가 전부 다 대체로 밀리는구나. 예. 앞서 저희 자사주 소각 얘기 좀 마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배울 거는 네. 또 잘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장기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드렸던 이제 소위 기술 혁신. 예. 그래서 빅테크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15년간 전 세계를 누비게 했고 그들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던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배워서 벤치마크해서 한국에 적용하면 되겠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밸류업의 시작이죠. 또 더군다나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도 일정 부분 그것이 성공했던 사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사실은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차트가 아예 열려 있네요. 여기까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작년 11월에 한번 보여줬던 차트를 업데이트한 건데 이게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직접 금융 실적 월별, 연도별 이렇게 발표를 상반기, 하반기 다 발표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업들이 주식을 시장에 열심히 공급을 했습니다. 줄이지는 못하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쪼개기 상장, 분할 공개. 상장, 중복 상장 온갖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같은 케이스로 주식 순공급 저 아래쪽에 계산을 해놨잖아요. 5년간 내리 한때는 뭐 26조, 27조까지도 순공급이 엄청 늘었었는데 작년에 시장은 안 좋았지만 워낙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정신 좀 차리고 소위 자사주 소각을 본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급으로 거의 14조 가까운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그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5.1조의 자사주 순공급이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첫 술에 배 안 부른데 이것이 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외국인들이 그걸 믿게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었던 그 해외 외신 기사 중에 더 이코노미스트하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양쪽에서 주요 에디터들이 나온 그 기사에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은 그래도 자율 규제인데 한국은 그거를 상법으로 아예 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진짜 안 믿을 수가 없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적어도 상당히 그 저명한 외신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것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될 거고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바로 또 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남은 시간이 짧아서 좀 그거 합니다만 이 상법 개정 재추진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 중에 거의 뭐
앞순위에 있었다 싶었는데 이거 작년에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또 주춤했던 거고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는 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예, 무산이 된 그랬죠. 거죠. 네. 그때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 이게 거부권이 땅 행사되니까 바로 쭉 빠지잖아요. 주가가. 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신뢰를 먹고자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사주 매각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어떤 신뢰냐? 아, 회사는 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라 하시면 주주. 주주.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대주주, 저는 뭐 오너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고요. 대주주라고 표현하는데 예.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병 비율도 왜곡하고 중복 상장하고 분할 상장하고 이 예. 온갖 난리를 예.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 아까 말씀하신 주식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이 안 맞으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 미국이 한 80 지난 4년간 85% 정도 올랐을 때 우리 13%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 성장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의 신뢰인데 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회계 불투명성인데 예.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저는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해라라고 하는 것을 상법에 하나 넣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경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이제 자사주도 매입을 해요. 네. 매입을 하는데 안 팝니다. 소각 안 합니다. 들고 있다가 경영권 위기가 생기면 또 써요. 그걸 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러니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공급이 예. 기본적으로 줄질 않으니까. 두 번째, 2, 3세가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상속을 해야 돼요.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온갖 편법을 다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혁신 마인드가 없습니다. 창업자나 2세들하고 다르게 3, 4세는 일단 혁신 마인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 그냥 돈으로 보는 거야. 기업은 사실은 혁신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뭐를 하겠느냐.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 투명성도 떨어지는 거죠. 예. 요거 우리 많은 사례 보지 않습니까? 신문에 예.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치려면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의 취지고 저는 꼭 이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고 지금 곧 향후 전개 방향성이나 어떤 시간대는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한 3주 안에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을 하겠다. 국회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고 예. 그거 되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안 할 테니까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 저는 6월 또는 7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관심 있을 것 같은 게 상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 중에 그 물적 분할 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한테 신주를 먼저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문제인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제 5단체라고 하는 데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상법 개정안. 네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기득권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미국을 보십시오. 구글이 밑에 몇 개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200개쯤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가. 알파벳으로 상장돼 있는 알파벳이. 우리는 뭐예요? 다 지분이 20%, 3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소유권 20%, 30%를 갖고 100%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영권, 지배권의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네네. 이거를 지금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주회사 만들고 100% 자회사를 만들고 이것만 상장하세요. 이렇게 해야 주식수도 줄어들고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명성도 예. 높아지고 예. 이 구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재계는. 재계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각, 자사주 소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구조를 좀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런 거죠. 20%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사회도 마음대로 만들어 최고경영자도 마음대로 임명을 해
이런 거잖아요. 자기는 등기사도 아닌데. 이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책임을 안 져요. 실제로 네. 책임을 안 지고. 네. 이 구조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하면 합병을 할 때 뭐 가격을 심하게 왜곡을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했으면 100% 자회사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 상장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만들어요? 지주회사가 돈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아야죠. 100% 자회사니까. 그래야 움직이는 룸이 생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도 관점을 좀 바꿔서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고 또 긍정적인 한국 시장에 들어올 만한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유인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흐름이 증시 오르고 환율도 소폭 상승 한 3원 정도 오르렀는데 금리가 좀 오르네요. 국채 선물이 반응하네요.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 급하게. 이건 아무래도 이제 또 곧바로 또 추경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채권 좀 찍어낼 거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수급적인 우려도 작용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뭐 우려라기보다는 공급이 느는 거겠죠. 공급이 느는 거니까. 네네. 공급이 느는. 금리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예. 뭐 질문하시렸던 거 아니었어요? 이 와중에 그러면 한은은 금리 더 내린다? 이미 내렸죠. 이미 네. 내렸는데 네.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제 당장 우리 미국 금리 차가 2%잖아요.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FRB가 6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합니다. 그럼 다 다음 주인데 안 한다. 하죠. 예.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비대칭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돈은 다 부동산으로 몰려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소비력도 없는 것이고 그게 내수 경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을 하느니 통화 정책을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못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추경을 더 하거나 아니면 무슨 투자를 좀 늘리는 국채를 발행해 투자를 더 늘리는 추경이 아닌 방식으로라도 뭔가 시장에 돈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을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해야죠. 금리 갖고는 어려우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앞서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상법 개정 요게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셨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밸류업에 사실 그 기대가 당시에 상당히 네. 뜨거웠던 걸 기대하실 거고요. 그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한번 다 반추해 보시면은 네. 또 해답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때 보시면 현대차그룹이나 그 다음에 은행주도 관련된 데들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그 소위 주주 환원의 우호적인, 네. 그러니까 친화적인 그런 회사들이 상법 개정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마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지난 연초 이후부터 뭐 지주사들도 늘긴 했지만 지금 오늘 보면 은행주나 이런 데도 상당히 또 핫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는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주주사들 중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지주사들은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그런 걸 또 보여줬죠.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회사는 사실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PBR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좀 금융주라든지 반도체 이런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일단은 저 PBR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되 PBR. 이게 그러니까 강제든 스스로든 네. 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근데 대중요한 건 PBR만 낮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여력은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기울어지는 회사가
그러니까 가세가 길어지고 있는데 PBR이 낮으면 그건 망해가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소위 그러니까 주주 환원 여력은 많은데 네. PBR이 낮은 건 이제까지 환원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업종이 분명 그 스팟라이트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PBR이 한 0.8쯤 되는 거잖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PBR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두 개예요. PER, 퍼하고 네. 그다음에 곱하기 ROE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퍼가 높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이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네. ROE가 높다는 얘기는 돈을 잘 번다는 잘 얘기잖아요. 번다는 얘기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8이니까 예. 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성장성이 되게 약하다거나 아하.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그러면 예. 이게 당연히 PBR이 낮겠죠. 예. 이 두 개가 다 높으면 PBR이 높아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PBR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우리 송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두 개 쪼개서 봐라. 돈은 많은데 성장성이 낮다면 투자하지 마라.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저 회사가 성장할 거냐라고 믿는 거는 회사에 대한 신뢰거든요. 저 회사는 네. 성장할 거야라는 예. 신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이나 다른 제도의 개정으로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미국이 중국에다 요구하는 것도 그저 뭐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면서 어떻게든 덤핑해서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내수를 키워라 이런 요구인데 우리는 뭐 미국의 요구도 요구지만 일단은 우리 실물 경제 특히 밑바닥 경제가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내수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새 정부에서. 뭐 지금 있는 방법은 네. 단기적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추경이 될 거고요. 네. 추경을 한 30조에서 35조 지금 뭐 어쨌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30조를 얘기를 했었고 네. 민주당은 35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14조, 13조인가요? 13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6, 7조, 20조 정도 룸이 좀 있다라고 보면 이거를 갖고 지금 현재 가장 무너져가고 있는 영역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할 때 그들에게 직접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화폐나 뭐 전국민 지원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좀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갈 거냐는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해서 기술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영역에 좀 돈을 대폭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남으면 이제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 수출 중소기업들이 예. 있거든요.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예. 여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순차를 두고 가능하면 강하고 빠르게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